미국 정부의 예산안 처리. 이게 지금 코앞인데요. 혹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 한국의 과거 사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때랑 어쩜 이렇게 비슷하냐 이런 분석까지 등장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트럼프 행정부의 요즘 움직임하고 비상계엄 가능성, 그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또 이게 미국 안팎의 정치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 쭉 보니까요. 이게 정말 단순한 정치적 다툼?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비상계엄이라는 카드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10월 1일 예산안 처리 시한이 딱 다가오니까 긴장감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 발언들, 또 구체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그 배경하고 의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걱정하는 지점이 바로 이거 같아요. 비상계엄 또는 뭐 그 비슷한 수준의 긴급 조치가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이요. 네, 행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반대 세력,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안티파 같은 특정 그룹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다, 극단주의자다 이렇게 딱 낙인 찍으려는 시도가 아주 노골적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같은 경우에요. 민주당이 MS-13, 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악명 높은 중미 갱단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테러리스트들을 민주당에 지지한다, 이런 주장을 하거나 심지어 적법 절차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그냥 테러 지원으로 몰아가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강경한데요. 네, 그리고 또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 같은 인물, 이 사람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의 히틀러라고까지 비판했던 사람인데 그랬었나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제 와서는 완전히 정반대로 아주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옹호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모순적인 모습이다라고 자료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야, 벤스 원 경우는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자기가 했던 말을 완전히 뒤집는 셈인데. 그래서 뭐 정치적 진정성 이런 걸 의심받고 있다는 분석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말들이 그냥 말로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실제 벌어진 사건들하고 이게 연결되면서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그 오이 군동과 찰리 커크 암살 미수 사건이라든가 댈러스 이민 세관단속국 IC 시설 총격 사건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그 사건들의 어떤 명확한 동기나 배후 이런 게 밝혀지기도 전에 마치 그냥 좌파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게 자료들의 공통된 지적이에요. 심지어 그 댈러스 총격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에 anti-ICA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뭐 이런 증거가 제시되기도 했는데 일부 자료에서는 이 증거 자체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해요. 너무 좀 인위적이다. 조작된 느낌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티나게 좀 꾸며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군요. 네. 결국 이런 흐르거름 특정 정치 세력을 그냥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강경 조치, 예를 들어 뭐 대대적인 수사나 검거 같은 것들, 이걸 정당화하기 위한 밑작업 아니냐 이런 우려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자료들을 보면요. 이게 아예 민주당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정치 활동 자체를 위축시켜서 사실상 경쟁 없는 일당 우위 체제를 만들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심각한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서는 거죠. 이런 우려가 그냥 추측이 아닌 게 실제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포틀랜드, LA, 워싱턴 DC, 멤피스 같은 주요 도시들의 연방군이나 주 방위군이 투입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도시들을 뭐 전쟁으로 황폐화된 곳이다, 국내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 지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하지만 해당 지역의 주지사나 시장들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오리곤 주지사 같은 경우는 포틀랜드 국가 안보 위협은 없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심지어 소송까지 제기했어요. 소송까지요? 네. 그리고 일부 뉴스 보도를 보면 현재 상황이랑 전혀 관련 없는 과거 영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년 전 미니애폴리스 폭동 때 화면 같은 걸 가져다 쓰면서 위기감을 막 부풀린다 이런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포틀랜드 상황은 대통령 묘사랑은 달리 비교적 평온했다.
이게 자료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실제보다 더 부풀리거나 아예 만들어서 그걸 빌미로 군 병력을 투입하는 패턴 이런 게 보인다는 거군요. 그렇죠. 내놓고 있더라고요. 특히 과거 LA 시위 때 주정부가 반대했는데도 연방군 투입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10월 1일 예산안 처리 시한 문제가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산안 통과 안 되면 연방정부 기능 상당수가 멈추는 셧다운 사태가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자료들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과의 협상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이 셧다운 상황을 일부러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네,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만나주지도 않고 셧다운 오면 그 책임은 다 민주당한테 있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상황이죠. 네, 결국 이 셧다운이라는 국가적인 혼란 상황, 이걸 빌미로 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비상 권력, 이걸 발동하려는 어떤 계산된 수순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여기에다가 그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의 최근 행보 이게 더해지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 헥세스 장관이요?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헥세스 장관이 최근에요 미국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인데 전 세계 미군 최고위 장성 800여 명을 버지니아의 한 기지로 소집했어요. 800명이요? 와, 엄청난데요? 네, 엄청난 규모죠. 의회에서는 국방장관의 독단적인 행동이다 라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백악관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냥 정례적인 회의라고 보기에는 규모나 시점이 너무 이례적이라는 거죠. 게다가 몇 달 전에 엑세스 장관이 군조직 개편한다면서 자신한테 좀 비판적이거나 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군 고위 장성들, 특히 유색인종하고 여성 장성들을 대거 숙청했다. 이런 의혹까지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서 제기된 적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죠. 자료들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결국 군 내부를 확실한 트럼프 충성파로 채우려는 시도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반대파를 테러리스트로 딱 규정하는 수사들, 그리고 주요 도시에 군병력을 투입하면서 연방 권력 행사를 약간 시험하는 듯한 모습들, 또 의도적인 셧다운 유도 가능성, 그리고 군 수뇌부 장악 시도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위한 발칸을 마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한국 자료들의 그 평행 이론이 나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행보가 과거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그리고 비상계엄 시도 논란 때랑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네. 자료 보면 배울 걸 안 배우고 이상한 걸 배운다 이런 아주 직설적인 표현까지 나올 정도예요. 네, 구체적으로는 그 예산안 처리가 딱 막힌 상황에서 군 장성들을 대거 수집한다거나 정치적 반대파를 아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한국의 특정 시기하고 딱 겹쳐 보인다, 이런 분석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부 자료는요, 내년에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제기해요. 아, 선거 자체가요? 네, 만약에 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불리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선거 자체를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 정말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언급되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파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나 일본 같은 핵심 동맹국들한테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한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3,500억 달러라는 액수까지 거론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경제 협력 요청이라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어떤 의도일까요? 일각에서는 이게 혹시 모를 비상사태, 이걸 대비한 자금 확보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맹국들을 압박해서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묶어두려는 수단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 중에는 이걸 보호비 갈취, 프로텍션 래킷에 비유하는 표현까지 등장해요. 보호비 갈취요? 상당히 센 표현인데요. 네, 그렇죠. 마치 조직폭력배가 상인들한테 보호비 뜯어내는 거랑 비슷하다, 이런 아주 강한 비판인 거죠. 3,5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이게 400조 원이 훨씬 넘는 돈인데 와,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부담입니다. 자료들 보면 실제로 우리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자금은 그 요구액에 훨씬 못 미친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미국 쪽에서 뭐 통화 수합 같은 상응 조치를 제공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투자가 실패하면 그 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뭐 국민 여론이라던가 국회 동의 필요성 이런 걸 이유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은 이미 비슷한 압박에 어느 정도 좀 굴복한 걸로 보이지만 우리는 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네. 자료에서는 당분간 뭐 자동차 관세 같은 다른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출 보조금 지급 같은 임시 방편을 쓰면서 버텨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3,500억 달러 요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깊게 깔려 있는 거죠. 정말 여러모로 압박이 심한 상황이네요. 정치, 군사, 경제 외에도 걱정스러운 흐름들이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판적인 언론 매체들에 대한 압박, 이것도 대표적인데요. 네, 그렇죠. 지미 키멜이나 스티븐 콜베어 같이 아주 날선 비판을 해오던 유명 토크쇼들, 이게 실제로 폐지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처했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서 비판적인 방송사들의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죠. ABC나 CBS 같은 거대 방송사들이 이미 거액의 소송을 당했다가 합의한 사례가 있고요.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유력 신문사들 역시 수십조 원대에 달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명예훼손 소송이 휘말려 있습니다. 수십조 원이요? 와. 네, 여기에 연방통신위원회, FCC라고 하죠.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독립규제기관인데 여기마저 공익이라는 좀 애매한 명분을 내세워서 비판 언론을 압박하는 데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비판도 자료들에 담겨 있습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반대 세력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될 만한 조치들도 눈에 띄어요. 대표적인 게 그 억만장자이자 대표적인 민주당 후원자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에 대한 수사 지시입니다. 아, 소로스 재단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찰리 커크 피살 미수 사건 이후에 소로스가 배후에 있다, 그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 심지어 마피아 같은 조직범죄 소창에 쓰이는 리코법, RICO 액트로 기소해야 한다고까지 언급했어요. 와, 리코법까지요? 네, 이건 수십 년간 지켜져온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다, 이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그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던 콜롬비아 대통령의 비자를 갑자기 취소한 사건이 있어요. 방문 중인 대통령 비자를요? 네. 팔레스타인 사태 규탄 시위에서 폭력을 선동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방문 중인 국가 원수의 비자를 이런 식으로 박탈하는 건 외교적으로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비자를 정치적 무기로 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좀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 이것도 계속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백악관 밖에다가 역대 대통령들 초상화 거는 명예의 거리를 만들면서 바로 전임자인 바이든 대통령 자리에는 그 서명을 대신 찍는 기계 있잖아요. 오토펜. 그 사진을 걸어놓아서 아주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 백악관 잔디밭에다가 마치 중고차 매장처럼 거대한 88피트짜리 성조기 개양대를 여러 개 설치한 것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네. 특히 그 숫자 88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상징이라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졌죠. 이런 기행에 가까운 행동들이 최근에 공개된 그 앱스타인 파일 관련해서 자신을 향한 의혹들, 여기서 대중의 시선을 좀 돌리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공화당 내부에서도 앱스타인 파일 추가 공개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하고 맞물려서요. 시선 돌리기용일 수 있다. 네. 여기에 그 라이언 월터스 전 오클라호마주 교육감이나 조엘 웨본 목사처럼 기독교적 가치하고 미국 민족주의를 결합하는 소위 기독교 민족주의 성향 인물들의 부상도 좀 주목해야 할 흐름이다라고 자료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터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성경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하거나 교사들한테 특정 보수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다가 논란 끝에 사임했죠. 네,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면 다 각기 다른 사건들 같은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뭔가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장하거나 특정 사건을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권력을 강화하고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어떤 일련의 흐름으로 보인다는 거죠. 특히 그 정치적 폭력 문제와 관련해서요. 수사적으로는 계속 좌파를 비난하지만 실제 폭력 사건은 주로 우파 극단주의 진영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자료들에서 제기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단순히 정치적 갈등 수준을 넘어서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으로 회귀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다지는 과정일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우려죠. 위기를 만들고 적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고 군과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이라는 좀 충격적인 시나리오죠. 이것과 그 배경에 놓인 정치적 수사, 실제 군병력 투입 사례, 예산안 위기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한국의 과거 정치 상황과의 놀라운 유사점,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요구와 그에 따른 위험 부담까지 깊이 있게 짚어봤고요. 네, 자료들이 그려내는 그림은 분명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잠재적인 권위주의로의 이행 가능성이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위기 조장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니까요. 네.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행보들이 실제로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실행하게 만드는 그 넘어선 안 될 구체적인 선은 어디쯤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미국의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는 과연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앞으로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